오늘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주목해볼 산업 리포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로스 리서치 한영희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금 이제 국내 증시 개장하고 나서 이제 20분 동안에 제법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데 견주한 건 코스닥이고 이제 코스피가 흔들리고 일단 중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지금 어쨌거나 자꾸 낙폭이 커지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질문. 지금 미국 지수선물 흐름도 금요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지수선물 흐름이 조금 이렇게 약세거든요. 우리 보면은 왜 금요일이 나빠도 지수선물 좋으면은 낙폭 적고 반대의 경우 반대해서 살짝 보면 우리 개장 초 미국 장도 눈치 살피잖아요. 네. 근데 지금 미국 장도 필요 없고 옆 동네도 필요 없고 오로지 코스피는 집어 던지고 코스닥만 사면 된다. 맞습니까? 지금은 믿고. 근데 8월 달 이후에 차트를 쭉 놓고 봤을 때 코스피는 계속적으로 좀 올라오다가 많이 왔고 네, 지금 살짝 주춤한 모습인 거고 코스닥은 그동안에 못 받았다가 최근에 갑자기 상승하는 그림이긴 한데 네. 그럼 지금 그 8월 달과 비교해서 네. 과연 코스닥이 그러면은 지금 올라오는 게 맞느냐라고 봤을 때는 당연히 돈의 흐름들이 있다 보니까 네. 돈의 이동에 대해서는 코스닥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하이닉스, 삼성전자 간 거를 기울기를 봤을 때 그럼 그것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 투자자분들이 과연 여기서 과감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냐 그건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좀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더 뭔가 보여줘야죠. 뭐 HBM 진짜 콜 테스트 통과라든지 아니면 HBM4에 대해서는 양산이 어느 정도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코스피는 반도체가 이끌어온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숫자를 보여줘야 되는 시장. 그러면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더 갈 수 있는 시장이 생기는 거고 여력이 생기는 거고 근데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좀 많이 상승했을 때 어디가 이끌었느냐?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제 2차 전지가 이끌고 있잖아요.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일부는 바이오 종목들도 있죠. 알테오젠도 조금 시총 1위다 보니까 워낙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5% 가까이 되는 건데 5.8%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바이오랑 2차 전지가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지수 그 자금의 흐름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지 않나. 2차 전지 보시면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은 거의 못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그랬죠. 소외됐었죠. 네, 예. 너무 많이 네. 소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2차 전지 내에서도 보면 이제 코스피 쪽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이런 종목도 쉬어가고 네네 완성셀 오히려 제품. 예, 네. 코스닥 쪽에 있는 그 2차 전지 쪽들이 탄력이 좋긴 하네요. 네, 소재 쪽이 좋은 거고 예.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유독 좋기는 하죠. 그래서 지금은 소재 쪽에서는 그동안에 소외를 많이 받았던 에코프로 쪽이 지금은 많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지금 우리 뭐 한 2200대 후반, 2300 아래로 가 있던 그게 저기 미국에서 살짝 이제 상호관세 뭐 유예한 이후로 오르고 그다음에 우리 또 정부가 또 이제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나서부터 이게 순식간에 4200까지 왔는데 이렇게까지 올 줄은 대부분이 몰랐었고 자 이제는 몰랐죠. 그러면은 정책 방향을 따라 코스닥으로 틀었으니까 지금 일단 그냥 지금은 코스닥으로 그냥 올인하는 게 학습 효과를 보더라도 뭐를 보더라도 그게 맞겠네요. 내년은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동안에 이번 연도는 코스피가 다 갔습니다. 네. 오늘도 12월 1일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연도는 코스피가 주도를 했지만 내년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반등이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그 하우스들의 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많이 됐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일부만 이동하더라도 시장 네.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예. 근데 코스닥 코스닥이- 시장에는 워낙에 이 정체불명의 잡주들이 많아가지고 차라리 그냥 코스닥 지수를 ETF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지수 ETF를 사는 것도 하나의 예, 방법이라고 예, 생각을 하고 예. 2배짜리는 좀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좀 피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럼 반도체 쪽에서도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쪽보다는 소부장 쪽에 주목해 보는 거 괜찮은 거예요? 네, 소부장 쪽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이게
그 반도체가 IDM 업체들이 쭉 네. 상승하고 났을 때 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이런 IDM 업체들이 상승하고 났을 때 그 밑에 낙수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예. 그 시간에 대한 딜레이가 좀 있습니다. 뭐 기판죽하고 장비죽하고 기판죽하고 소재죽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에 대한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IDM 업체가 쭉 갔을 때 네. 그다음에 그럼 우리 캐펙스 투자해야 되는데 뭐 장비 사자. 장비 사면은 또 장비 한 대 있는 것보다 두 대 있으면은 이 소재가 더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뭐 식각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순물 처리하는 뭐 용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수혜는 조금 시간이 딜레이되고 나올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청주 MC5X 공장, 하이닉스 예, 예. MC5X 공장도 이제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그 투자심의위원회 통과됐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장비 반입 시작하고 주문들이 꽤 나오는 상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조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지난번에 소개해줬던 펩트론 있잖아요, 펩트론. 예, 네. 이게 이제 일라일리가 마운자로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 생산한다고 한 건가요? 그 단독 보도여서 단독 보도에서 네. 그렇죠.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네. 어찌됐건 그 공식 이유 발표는 때문에- 아닙니다. 예, 일라일리. 그 이유 때문에 펩트론이 많이 급등했다가 네. 오늘은 또 좀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예, 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타임라인을 쭉 보셨을 때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벤트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장 전에 그 보도기사 단독으로 보도기사 하나 나와서 원료는 어디서 하냐? SK 쪽에서 하고 그다음에 완제 생산은 펩트론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유료 후보는 펩트론으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거의 뭐 17%, 20%뭐 이렇게 가까이 갔었거든요. 그러다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고. 네, 예. 근데 중간에 좀 계속 빠졌던 이유들은 뭐냐면 그 회사 측 공지사항은 있었는데 원래는 이게 기술평가 종료 시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면 2024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공동 연구를. 네. 그러면은 이 기술평가 종료 시점이 언제냐? 12월 초입니다. 그러면은 12월 초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건데 일단 회사 측에서는 좀 지연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도 이거 보고서를 지난주 수요일 날 썼어요. 펩트론 보고서를 실제로 썼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좀 네네. 드릴 게 있는데 사실 펩트론 주주분들하고 이제 인벤티지랩하고 G2G바이오 주주분들이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서로 근데, 간에. 네. 근데 저희는 인벤티지랩도 보고서 썼고요. 예, G2G도 G2G 도, 썼고요. 예. 펩트론도 썼습니다. 예. 그래서 어디에 편향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는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는 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만 조금 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주주분들 항의가 막 있나 보네요. 저희는 다 썼습니다. 예, 그래서 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근데 뭐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게 갑자기 이제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그때 예. 네, 어쨌든 12월 7일까지가 이제 기술평가 종료 시점이기는 한데 네. 저희가 보고서에 하나 담았던 게 뭐냐면 12월 7일에 안 될 수도 있다, 지연될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자 보면은 그럼 기술평가 종료하고 나서 계약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 계약이 그래 기술 좋네 악수 계약 찍자 이렇게가 아닙니다 이게. 자 그러면 야 우리 가져가면 우리 어디 국가 아시아 할 거야 유럽 할 거야 글로벌 다 할 거야 이런 거 협의해야 되죠. 그다음에 마일스톤하고 로열티 구조를 해야 되죠. 우리 마일스톤 이만큼 주고 로열티 판매됐을 때 이렇게 줄게 라는 구조를 또 짜야 되죠. 그다음에 품질 관리 CMC 같은 경우에도 그 규제 전략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복잡성이 있습니다. 그럼 기술평가 종료하고 나서 일정 부분 지연되는 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고서에 좀 담아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인비보에 대한 시험까지 진행을 합니다. 원래는 인비보라는 게 뭐냐면 제약바이오에서 인비보 실험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원래는 시험가에서 세포만 놓고 실험하는 인비트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자, 인비트로 시험 끝나고 나서 인비보는 실제 생체 환경, 뭐 혈액이라든지
뭐 면역 대사 뭐 이런 쪽에도 모두 포함한 상태에서 이 약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순서가 뭐냐면 자 인비트로, 인비보, 임상, 일상입니다. 근데 인비보를 그러니까 임상의 일상에서 들어가서 확인해야 될 거를 이제 인비보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자신감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경쟁사 카무루스가 있죠. 카무루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카무루스는 플루이드 크리스탈이라는 기술을 좀 갖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카무루스의 기술보다 펩트론의 기술이 좀 더 월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스웨덴 카무루스가 릴리랑 계약이 나왔었죠. 아, 이 스웨덴 업체예요? 네, 스웨덴 업체입니다. 네, 카무루스랑 계약이 나오긴 했는데 플루이드 크리스탈의 단점은 뭐냐면 초기 농도 피크가 높습니다. 자, 그러면 뭐죠? 우리 비만 치료제의 대표적인 부작용, 위장관 부작용, 예, 예. 구토, 메스꺼움, 설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초기 농도 피크가 높다 보면 혈중 반응을 하겠네요. 반응을 빨리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타이트레이션이 필수적입니다. 고용량을 한 번에 못 넣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제형 설계의 유기용매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이거 에탄올 사용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소아라든지 청소년한테 쓸 수가 없다라는 안정성 우려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사 바늘이 두꺼워요. 자, 주사 바늘 두꺼우면 어떡하죠? 아프죠. 아프죠. 네. 아프죠. 이걸 우리가 환자 순응도라고 하거든요. 환자 순응도 측면에서 사실 좀 얇은 바늘로 투여하는 것과 다르게 아프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게 분자 크기가 좀 큰가 보네요. 네, 그래서 이 펩트론은 카무루스 대비해가지고 기술적 우위점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딜 규모는 이제 카무루스랑 비슷하게 나오거나 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다르지만 방향성은 변하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희도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네. 기술력이 워낙 좋다. 제약바이오는 또 꼬꾸라질 수 있는 단점이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을 항상 유의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도 모두 3사 다 좋아합니다. 네, 다. 펩트론, 인벤티지, 네, GTG DDS도 바이오. 좋아합니다. 인벤티지랩도 좋아하고, G2G 바이오도 좋아하고, 네. 이노램프도 좋아하고요. 네. 펩트론의 스마트 디포도 다 좋아합니다. 근데 도대체 매출을 얼마를 하고 이익을 얼마를 내야 지금의 이 시총 8조를 막 이렇게 노리고 있는 이 시총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한번 계약이 나오면 한번 터지면은 네. 이거 장기 지속형 주 1회 맞는 거 월 1회 제형으로 맞으면 월 1회 제형으로 다 가죠. 그렇죠. 그래요. 네. 누가 이거 아픈데 주 1회씩 맞아요. 아니, 거기다가 번거롭고. 네, 예. 번거롭고. 그렇죠. 매주 월요일 제가 아침 방송 매주 나오잖아요. 월요일. 매주 아침마다 주사바늘 꽂으면 아프겠죠. 월에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게 낫죠. 그래서 환자 수능도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이게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시장이 너무나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는 시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다 AI급으로 CAGR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이제 AI급으로. 네, 경구용 나오면 더 좋고. 그렇죠. 예. 오늘 소개해 주실 탐방 기업은 어디예요? 네, 저희가 이번에 탐방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고서를 한번 참고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다음에 조금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갔다 온 기업이 이제 태성이라는 기업입니다. 태성은 이제 PCB 설비 사업하고 복합 동박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고 장비 기업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유리기판 쪽도 엮여 있고 복합 동박 쪽도 엮여 있는데 태성은 이제 최근에 PCB들 너무 좋잖아요.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이런 업체들 너무 네, 좋은데 네. 이쪽에 공급하는 PCB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네. 근데 PCB 제조에 필수적인 외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습식 장비라고 하거든요. 네. 이 습식 장비를 개발하고 공급하고 있는 건데 현상, 식각, 박리를 한 번에 처리하는 외장비를 핵심 제품으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가 어디냐? 우리 기판 만드는 회사 어디 있죠?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LG이노텍, SKC 도 네, 있고. 이스페타시스 네. 뭐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위 PCB 제조사들한테 좀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AR발 반도체 사이클에서 낙수 효과가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네. 최근 이제 PCB 업체 가동률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라든지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TLB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캐펙스 투자가 AI 때문에 지금 기판들 다 물량 동나고 있으니까 야 우리 캐펙스 투자해서 이거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빅테크의 공격적인 AI 투자로 인해 가지고 HBM 중심뿐만 아니라
뭐 DDR5라든지 뭐 LPDDR 이쪽까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되게 소외됐어요. 대덕전자 보시면은 네. 주가 이렇게 심택 대덕전자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거의 마이너스 80% 이렇게 갔다가 고점 대비 최근에 이거 수직 상승 로켓하고 날아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반증을 한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부각을 받는 건 뭐냐면 유리기판 쪽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유리기판 AI 쪽에서는 이 레이턴시를 좀 줄여야지만 하는 숙제들이 있다 보니까 네네. 유리기판을 꼭 써야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결국엔 이 벙목 현상이라든지 늦어지는 거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또 발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리기판을 써야 되는데 네. 기존 PCB 외장비 기술력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리기판 밸류체인에 선제적으로 좀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 유리기판 상용화를 가로막는 핵심 난제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식각하고 나서 유리를 뚫어요. 관통을 타다다다다 이렇게 엄청 많이 뚫습니다. 그러면은 이 슬러리가 나오겠죠. 찌꺼기. 네. 유리는 깨지다 보면은 슬러리가 나오다 보니까 이 효율적인 제거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파손되기 쉬운 유리 물성. 이 기판은 좀 이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구부려도 네. 기판의 모양을 다시 잡는 회복력이 있는데 유리는 조금 틀어지면 깨지죠. 깨져버리죠. 예. 네, 그래서 파손되기 쉬운 유리 물성 극복이 있고 그다음에 도금의 박리 문제가 있습니다. 유리의 접착성이 좀 낮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잘 붙이느냐가 있는데 이거를 식각부터 도금까지 아우르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는 아닙니다. 근데 이게 상용화가 됐을 때는 결국에 유리기판으로 가면은 태성의 장비는 꼭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게 식각 후 유리 슬러리의 효율적인 제거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레이저로 관통을 딱 뚫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TGV를 형성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유리를 녹이는 식각 공정 이후에 이 유리 슬러리가 발생하는데 태성의 PCB 외장비 같은 경우는 라인 설비에서 축적된 이 슬러리를 제거하는 역할을 많이 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리가 찌꺼기. 찌꺼기. 네. 왜냐 유리 이렇게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네네 부스러기. 찌꺼기. 네. 예. 그거를 좀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특수 재질의 그 아까 말씀드린 유리 물성을 극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특수 재질 롤러라든지 저희가 저희 라인을 한번 갔다 와봤거든요. 네. 예, 실제로 유리기판을 쭉 진행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근데 뭐 물처럼 이렇게 쭉쭉 떨어뜨려 가지고 이 슬러리를 제거하는 것도 있고 효율적으로 쭉 흘러내리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5도 틸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네. 5도 정도로 기울이면 아. 가장 효율적으로 쭉 내려와서 그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도금이랑 박리 문제가 있는데 이제 유리랑 구리에 결국엔 구리는 이걸 접착해야 되잖아요. 네. 전류가 통하려면은 구리를 어떻게 박리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 전처리 기술을 활용한 화학동 방식 메탈라이제이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 중이고 이거가 상용화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접착성에 대한 것도 기술력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투자 포인트로 봤던 거는 뭐냐면 복합동박 쪽 사업입니다. 네. 네, 동박죠. 네. 그냥 일반 전지박이 아니고 복합 동박이라고 하는 건데 자 복합 동박이 뭐냐 저도 저기 라인을 좀 가봤어요. 예. 라인을 가봤는데 동박은 이게 롤툴 장비로 뭐 예를 들어서 양극 음극을 롤툴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일반 구리를 얇게 펴가지고 호일같이 이렇게 얇거든요. 훨씬 더 얇습니다. 그걸 쭉 롤로 말아가지고 그냥 쭉 이게 동박을 쭉 까는 건데 이 복합 동박은 뭐냐면 이 동박에다가 얇은 필름을 붙입니다. 네. 왜 붙여?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글쎄. 네. 왜? 저 쉽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예. 근데 세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가 절감. 두 번째는 무게 감축.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안전에 대한 요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원가 절감이 뭐냐면 원래 일반 전지박은 6에서 8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두께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복합 동박은 4.5 마이크로미터에다가 필름 양면에 1 마이크로미터를 붙이는 거죠. 네. 자, 그럼 이게 뭐냐? 6에서 8 쓰는 건데 4.5를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구리 요즘에 비싸잖아요. LM이 들어가셔가지고 구리 톤당 가격 한번 보세요. 12,000달러? 뭐 11,000달러?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거의 수직 상승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럼 제조사 입장에서
구리 비싸니까 이제 줄여야 되는데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그래서 구리 사용량을 이제 60% 수준까지 절감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게 감축인데, 자 구리가 딱 봤을 때 금속이잖아요. 그럼 무겁죠. 예, 예. 근데 필름은 필름이죠. 예. 가볍죠, 상대적으로. 예. 그럼 양면에 그걸 붙인다라고 했을 때는 중량을 한 40%까지 감축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어디에 쓰일 수 있냐? 물론 그 ESS에는 안 쓰여도 되겠죠.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움직이는 네. 것들. 전기차 예. 쪽에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조사 입장에서는 향후에는 복합동박 도입을 좀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건데, 복합동박 필름 열을 받으면 소재 특성상 이게 팽창을 합니다. 네. 그래서 바깥쪽으로 쭉 밀려 나와요. 그래서 이 양극하고 음극 사이 빈 공간을 부분적으로 좀 메웁니다. 원래 이거를 못 메우게 되면은 예. 만나가지고 열폭주 이거잖아요. 근데 기존 동박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핵심 안전 기능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봤을 때 PCB 업체들의 본질적으로는 지금 PCB가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 보니까 PCB 업체들 투자 집행이 지연이 되면서 3분기까지는 수주 잔고가 조금 부진했습니다. 근데 2025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사이클 회복 진행되고, 내년부터는 이제 PCB 업체 가동률 캐펙스 투자 본격화될 경우에는 태성에 대한 좀 장비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내용은 들어보니까 그거 한데 지금 주가 측면에서 이 종목은 4만 원 위에만 오면은 조금 이렇게 그거 하네요. 무거운 경향을 보였네요. 지금도 뭐 4만 500원, 550원 그렇습니다만 주가 측면에서도 뭐 포텐셜은 있다고 보시는 건가 그러면? 지금 주가가 예.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예. 저희도 이게 탐방 간 게 거의 10월 달? 이때. 10월 달에? 네, 10월 달에 가긴 했었는데, 10월 달만 하더라도 24,000원대였어요. 이거. 네. 예. 근데 어. 투자자 사실 복합동방이나 유리기판 쪽에서 그때 당시에 한번 주목을 받아서 캠트로닉스라든지 예. 이런 업체들이 주가가 상승률이 꽤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같이 타고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복합동박이나 유리기판은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향후 미래를 투자해야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상용화되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TLB도 말씀하셔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진짜 대단하네요. 이거 지금 한 7배 터지고 나서 지금 한 2달 가까이 더 갈까 말까 막 고민 중인 모습이 역력하네. 예, 그래요. 산업보고서도 예. 소개해 주셔야죠. 오늘. 네, 오늘 몇 시까지? 뭐야? 시간이 한 벌써. 5분 정도, 네네네. 한 3, 4분 남았어요. 아, 네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산업보고서는 또 반도체를 가져왔는데, 저희가 최근에 반도체를 쓰는 이유는 AI 발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네. 저희가 조금 시장의 보고서를 쓰고, 저희 보고서 항상 참고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한데 꼭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저희가 LPDDR 산업 보고서를 썼습니다. LPDDR? 네, 저전력 반도체입니다. 아, 네, 로우 저전력 로우 디램. 파워. 네, 로우 파워입니다. 예. 그래서 로우 파워 DDR인데 예. AI 시대 핵심 연산 자원으로 이제 작용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걸 당긴 방아쇠가 누구냐? 엔비디아죠. 네,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자사 데이터 센터 고성능 CPU 이제 그 그레이스 슈퍼칩을 이제 기존 원래 DDR5로 사용하다가 LPDDR5X로 사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LPDDR 이거 모바일에만 쓰다가 이거 여기도 들어가네? 이런 생각들이 나와서 LPDDR 반도체 가격이 수직 상승했죠. 네. 여기도.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가격 상승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어허. 지금 컴퓨터 사려면 예전에 60만 원에 사던 거 지금 90만 원에 사야 됩니다. 컴퓨터를? 네, 디램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아. 그래서 주요 메모리 제조사가 이미 LPDDR5 선단 제품뿐만 아니라 구형 제품 LPDDR4,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DDR4 썼으면 지금 DDR5 쓰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것까지도 20% 인상을 하면서 수익성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면 물건 줘, 돈 줄게, 이게 아니고 물건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장입니다. 이게 공급자 우위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갑과 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 위주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메모리 제조사가 가격 결정령을 쥐게 됐어요. 얼마 줄 건데? 저희 뭐 $100 드리겠습니다. 가라. 집에 가라. 저희 $120 드릴게요. 일로 와, 들어와. 이런 상황인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LPDDR의 P와 Q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강력한 사이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원인들이 뭐냐면 HBM 쏠림 현상 때문인 거죠. 네. 왜냐하면
HBM 돈 되니까 우리도 HBM 만들자. 야, 이거 라인 다 HBM으로 깔아. 라고 해가지고 모든 생산 라인, 거의 대부분 생산 라인은 HBM에 집중하다 보니까 일반 D램을 생산할 수 있는 웨이퍼 라인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줄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선단 공정 전환의 지연입니다. 차세대 공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율이나 이게 병목 현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가려면 이제 EUV 장비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불량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지금 생산 속도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구형에 대한 축소인데, 구형 라인이 축소되다 보니까 원래 LPDDR4가 구형 라인인데, 이거 야, 구형이니까 이제 우리 DDR5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를 또 LPDDR4 라인을 또 HBM으로 개조하면서 이게 품귀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수요 폭증으로 재고가 이게 엄청나게 줄어든 게 아니고 반도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인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완전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가격을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HBM 대신에 이제 LPDDR4, LPDDR 채택하는 이유는 최근에 그러니까 왜 저전력이 계속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이거 AI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전력. 그렇죠. 그래서 이거 원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LPDDR5를 서버에 탑재했을 때 DDR5보다 전력을 75% 감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역폭하고 레이턴시에서도 D램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면서 젠수상이 LPDDR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LPDDR은 칩메이커 입장에서 너무 좋은 겁니다. 왜냐? 서버용 LPDDR하고 모바일용 LPDDR 설계가 마스크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네. 지금 이렇게 돼서 그래서 관련 기업 TLB인데 TLB는 DDR5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64%고 예. 전년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네. LPDDR 주로 스마트폰하고 모바일기에 탑재되지만 이제 별도 모듈 기판이 없는 구조여서 이게 예. 시장이 아무리 커져도 창출 기회가 없었거든요. 기판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근데 서버는 이거를 다시 만들어서 팔아야 되다 보니까 기판 업체들한테는 수혜다. 이렇게 말씀을 좀 이 드리겠습니다. 산업 보고서를 읽어보는 게 좋겠네요.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